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일시적 2주택자 등 신규 특례 대상은 늘었습니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공제 금액 상향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대호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부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고를 받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종부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약자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 종부세의 취지는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예. 재산세하고는 별도로 또 한 번의 보유세를 매기는 이런 제도인데요.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1억 원, 예. 11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상 되는 그 주택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국민적인 지적이 있었고 또 여야 후보들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 국회에서 일부 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 종부세의 세율 최고 세율을 6%로 하고 있는 그 세율이나 기본 틀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일부 특례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고 또 하나 합산 배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특례라는 것은 기존 틀을 그대로 하면서도 특별 예외 규정을 두겠다. 이게 특례고 합산 배제는 잘 아시는 대로 종부세는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데 그렇죠. 그때 주택 수를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보다는 이제 합산을 배제하는 이 기준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요. 네. 종부세는 12월 달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종부세를 내기 전에 본인이 이 특례와 합산 배제 같은 이 그 특별한 경우의 수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세청에 9월 30일까지 사전에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월 하순에 진행되는 이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네. 자, 우선 특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죠. 자, 특례라는 것은 이 납세 예를 들면은 현재 지금 1가구 1주택자로서 집을 한 채 샀는데 그런데 곧 팔 생각으로 산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1가구 1주택이고 싶은데 새로 산 주택을 사고 나서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았어.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예. 그걸 뭐 두 개 가지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일시적은 이제 이번에 그 국회가 합의한 세법에 따라서는 판지 2년 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경우에 종부세가 이제 중과도 안 되고 세금도 적어지는데 그것을 9월 30일까지 국세청 사이트나 또는 서류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특례는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게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갑자기 종부세를 무리하게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 이래서 상속주택은 5년 이내 5년까지 보유해도 일단 종부세 과세대에서 일단 빼주는데요. 다만 그 경우에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것은 그냥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자기 지분이 40%가 안 되는 거. 보통 상속을 하게 되면 형제들이 분할 상속을 하기 때문에 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10명이면 10명 모두가 10%씩 그런 예, 식으로. 10명 모두가 그 자기 주택 수가 늘어지 않습니까? 10%씩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1.5, 이제 딸들은 1이기 때문에 조금 비율은 달라요.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5년까지는 종부세에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 주택 가격이 비싼 것까지도 다 해주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도시에 있는 것, 수도권에 있는 것은 6억 원 이하,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건 3억 원 이하의 비교적 저가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아서 예. 저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소유 지분 40%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대한 것은 지방의 저가 주택입니다. 그렇죠. 지방에 아주 작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종부세를 숫자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 한 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값이 크게 과대평가가 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지방 저가 주택은 이제 과세 대상에서 종부세 과세에서 빼주기로 했는데요. 가격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억, 그렇죠. 그거. 그 두 가지 기준인데 가격 기준은 3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3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속하였으면 안 됩니다. 지방에 있어야 돼요. 물론 광역시나 특자시에 있는 경우에도 자기 그 행정 지명이 군이나 업 면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가격이 싼 집으로서 읍면 지역에 소재한 지역 이 세 가지 경우에 새로 신규 특례가 들어왔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합산 배제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예. 간단히만 좀. 예, 합산 배제는 종부세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도 분명히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 사업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종부세에 임대주택 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기관에는 종부세 합산에서는 빼주거든요. 빼주는군요. 그것을 합산 배제라고 그럽니다. 합산 배제. 예, 합산 배제도 바로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지난해까지 받았던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신 분들은 굉장히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지금 책으로도 나오지 예, 않은 예. 게 많아요. 국회 그러니까요. 입법을 통과하니까. 다만 이것은 네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처음으로 종부세 체납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이게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봤더니만 굉장히 늘었고 서울보다는 또 지방이 더 급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그 지체 보상 배상금이 크고 그다음에 세금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재산보다도 앞서서 압류당하거든요. 수록 본인이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상속까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다. 이것은 상당수가 세금 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안 낸 건지 못 낸 건지 이걸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못 그렇죠?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안 냈다면 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금을 못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세금을 못 낸 이 체납 금액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해당 숫자도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세율이 갑자기 많이 뛰었습니다. 지난 5년간 종부세 제도를 계속 해마다 계속 고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집을 살 때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의 세금이 나오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도 또 전체적으로 집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살 때는 한 1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게 20억, 30억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역시 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현금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급속하게 종부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체납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결국 종부세가 현재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런 논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이 세금에 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집은 그대로 있는데 팔지 않았거든요. 소득이 현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 그렇죠? 소득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내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는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지적을 입증하는 한 증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뭔가 이걸 차익을 내는 매도를 했을 때 그때 뭐 소급해서 좀 뭐 낸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현재 뭐 차익은 또 양도소득세를 또 해서 또 그러니까요.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종합적인 것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예, 한번 그 지켜봐야겠네요. 검토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얘기하셔가지고 좀 이거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서 뭐 거래 절벽이라는 게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연일 위축되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고 19주 연속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경제 위기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가장 핵심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한 곱이 꺾일 때까지는 부동산 사겠다는 매수 세력들은 한동안 자취를 좀 감추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수급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지수입니다. 수급 지수가 100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 팔겠다는 사람이 100명. 딱 똑같은 동력이 것이죠. 맞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마찰은 생기지가 않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8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100명인데 사겠다는 사람은 80명의 비율이다. 20명이 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가 비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바이어스 마켓이긴 한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절대적으로 거래 절벽에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은 또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보통 수급 지수가 떨어지면 가격이 바로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아주 적은 지금 이런 상태, 그다음에 또 그 시세가 서로 맞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아래긴 합니다만은 지난달보다는 전세 올라왔어요? 수급도 좀 올라갔어요. 전세를 들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분간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 있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보증금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샀다간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예.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텐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에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떨어지는 것도 급격히 떨어지면 안 되고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좋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준 대책 어떻게 가장 좀 효과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에서는 경착륙, 하드 크래시가 가장 나쁩니다. 예. 가격이 급격히 변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선의의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투기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그런 불공정의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도 좀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가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또 예상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데요. 한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경제를 옥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또 갑자기 떨어지면 이를테면 깡통 전세, 어제 저희가 전세금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예, 전세금을 제때 못 받는 맞아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정책의 정책 기조를 현재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데는 아예 공무원들 대상으로 집 한 채씩 더 사기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벌이고 있어요. 두 채를 사라. 두 채 산 사람은 세 채, 네 채까지 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이 갑자기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는 그것보다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려는데 우리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규제 위주로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긴 했습니다. 너무 폭증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폭락 직전 또는 폭락 초기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을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가격의 급격한 변동,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근본 방향을 완전히 전 바꿔야 된다고 어떤 봅니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연착륙 그러니까 위해서 이를테면 은행 대출을 막아놓은 거. 좀 푼다든가. 그런 이거 것들을. 사실 은행 대출은 이것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고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대출 규제라든지 또는 지금 일부 지역에는 거래 허가 지역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않죠.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대출을 금지해 놓으니까 돈 많은 부자만 현금 줍줍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촉진책도 없고 예. 규제도 없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기는 그냥 거다. 맡기자. 아하. 그렇게 되면 알아서 공급도 는다. 근데 한 가지 좀 오늘 좀 미진한 게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냥 얘기해 부부 합산제도. 공부하신 건 얘기해 주셔야죠. 예. 이거 얘기 못하면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자, 부부 합산으로,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지금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에게 사실상 어떤 정도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기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종부세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또 이번에 9월 30일까지 지금 특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난감해하는 공동명의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11억까지 면세점을 올리기로 했다가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고 그렇죠. 계속 논의한다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1가구 1주택으로서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10억짜리 집을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10억씩 공동으로 나눴다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면세점이 6억인데 6억이 그러니까 그 6억에서 5억을 더하면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가구 1주택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를 부부 합산으로 하면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15억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근데 부부 공동명의자에는 자기가 1세대 1주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 합산, 별산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세 기준이 11억이 될지 그보다 더 높아질지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하나 충고드리고 싶은 것은 예.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현행 세법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현행 6억, 11억 면세점을 그대로 작년 세법 그대로 신고를 일단 하십시오. 거기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 11월 달에 법이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수정 신고를 국세청이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의 조언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으면서 김도희 경제 읽기 지금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